안녕하세요. 신혜TV의 행복한 책 읽기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박완서 선생님의 엄마의 말뚝입니다. 엄마의 말뚝은 1980년부터 발표되기 시작한 총 3편으로 이루어진 연작 소설입니다. 자식의 교육과 서울 생활에 대한 어머니의 집념과 의지를 보여주는 소설인데요. 이 엄마의 말뚝은 식민지 시기를 배경으로 엄마가 어린 나와 오빠를 고향인 개성 박조거를 떠나 서울 변두리인 서대문구 현저동에 고생 끝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까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딸이 신식 교육을 받아 신여성이 되기를 바라는 엄마의 염원과 서울에서도 중심에 소속되지 못한 채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나의 성장을 다루고 있는 박완서 선생님의 자전적인 삶을 바탕으로 쓴 성장 소설이라 작가의 체험이 짙게 녹아있는 작품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글의 줄거리에 빠져들었는데 책에서 묘사되는 상황들이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기에 책을 읽으면서도 마치 영상처럼 머리에 떠오르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이미 이 책은 많이들 읽으셨고 아시는 책이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는 책을 들으시면서 나의 엄마도 다시 생각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엄마의 말뚝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엄마의 말뚝, 박완서. 농바위 고개만 넘으면 송도라고 했다. 그러니까 농바위 고개는 박조골에서 송도까지 사이에 있는 4개의 고개 중 마지막 고개였다. 마지막 고개답게 가팔랐다. 20리를 걸어온 8살 먹은 계집애의 눈에 고개는 마치 직립해 있는 것처럼 몰인정해 보였다. 그러나 무성한 수풀을 뚫고 지나간 것처럼 고갯길이 끝나면서 뻥하게 열린 하늘은 우물 속의 하늘처럼 아득하게 괴어 있어서 나를 겁나게도 가슴 울렁거리게 했다. 나는 타박타박 쉬지 않고 걸었다. 양손을 엄마와 할머니가 잡고 있었다. 엄마도 할머니도 머리에 커다란 이물 이고 있었다. 내 걸음걸이가 지쳐 보일 때면 엄마와 할머니는 서로 눈을 맞추고는 양쪽에서 내 겨드랑이 밑에 손을 넣어 번쩍 들어 올려서 그네 태우듯이 대롱대롱 흔들면서 몇 발자국 종종걸음을 치고 나서 내려놓아 주곤 했다. 무거운 임을 인 두 분에겐 그것이 힘겨운 일이었겠지만 나는 그동안이 너무 짧아 번번이 아쉬웠다. 그러나 농바위 고개를 오르면서는 두 분은 약속이나 한 듯이 내 지치고 부르튼 발에 그만큼의 아첨도 하려 들지 않았다. 그 대신 양쪽에서 두 분의 손이 각각 질이 다른 끈적임으로 내 작은 손을 점점 더 아프게 옥죄기 시작했다. 나는 미제 고장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는 중이었다. 끌려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가파른 고개를 오르면서 추락하고 있는 것 같은 아찔한 공포감과 속도감을 맛보고 있었다. 마침내 우리는 고개의 정상에 섰다. 봐라! 송도다! 대처다! 엄마는 마치 자기가 그 대처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닌 게 아니라 송도는 엄마가 방금 보자기에서 풀어놓은 것처럼 우리들의 발 아래 그 전모를 남김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내가 최초로 만난 대처는 크다기보다는 눈부셨다. 빛의 덩어리처럼 보였다. 토담과 초가 지붕에 흡수되어 부드럽고 따스함으로 변하는 빛만 보던 눈에 기와 지붕과 네모난 2층 집 유리창에서 박살나는 한낮의 햇빛은 무수한 화살처럼 저기를 곤두세우고 있었다.
내가 그보다 먼저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는 대처 사람의 인상도 그랬었다. 그 대처 사람은 외삼촌이었다. 할머니는 사돈의 뜻하지 않은 방문에 쩔쩔대면서 시골 구석이라 대처 사람 대접할 게 변변치 못하다는 말을 수없이 하셔서 나는 그가 대처 사람이란 걸 알 수가 있었다. 나는 그 대처 사람이 싫었다. 그는 검정빛 양복을 입고 있었다. 양복쟁이가 처음은 아니었다. 언젠가 동구 밖을 자전거 탄 사람이 지나간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순사다라는 바람에 혼비백산 집으로 뛰어드느라 자세히 못 봤지만 그것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양복보다 더 기분 나쁜 건 눈에 쓴 안경이었다. 오빠는 나보다 훨씬 먼저 엄마가 대처로 데려갔는데 그때 오빠는 자기의 귀중품을 나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고 갔다. 마을에서 10올이나 떨어진 면 소재지에 있는 소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기 위해 대처로 가는 오빠는 별의별 걸 다 가지고 있었다. 새총, 팽이, 제기, 연, 딱지, 썰매, 크레용, 진함철, 유리조각. 그 중에서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건 진함철 뿐이었다. 진함철로 오빠가 화로를 휘 저어 쇠붙이를 모조리 끌어올리는 것도 재미있었지만 내가 온종일 찾지 못한 할머니가 바느질하다 놓친 바늘이 오빠의 진함철 끝에서 방금 낚아올린 붕어처럼 비늘을 반짝이며 파르르 떨고 있는 걸 볼 땐 시샘과 경탄으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고 신기한 게 마침내 내 것이 된 것이다. 그러나 오빠는 나에게 더 신기한 걸 가르쳐주고 떠났다. 그건 유리조각의 쓸모였다. 오빠는 그 동그란 유리조각으로 햇볕을 일으키는 법을 가르쳐준 것이다. 유리조각을 통과한 빛이 종이 위에서 창백하고도 뜨거운 느낌으로 송곳끝처럼 오므라드는 걸 지켜볼 때 내 심장도 그만한 크기로 옥죄었고 마침내 그곳에서 파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자 나는 온몸이 오싹오싹하면서도 가슴은 화끈했고 곧 오줌이 마려웠다. 그날 밤 나는 내가 직접 그 짓을 하는 꿈을 꾸다가 정말 오줌을 싸고 말았다. 그래서인지 나는 지금까지도 아이들 버릇 가르치기 위한 이런저런 한간의 속설 중 불장난하면 오줌 싼다는 말을 믿는 편이다. 오빠는 화경을 물려주면서 어른 몰래 간수하라는 소리는 안 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장난에 그 오싹오싹하면서 죄의 맛을 감지한 나는 그것을 어른 몰래 감추었고 장난도 어른들이 안 보는 데서만 했다. 그러나 언젠가 잘 마른 집북더미 위에서 그 짓을 하다가 그만 집북더미로 불이 올마부터 하마터면 집을 태울 뻔한 큰일을 저지르고 말았고 그 바람에 나는 화경을 당장 빼앗기고 엉덩이가 부르트도록 얻어맞았었다. 외삼촌은 그 무서운 화경을 하나도 아니고 둘을 양쪽 눈에 하나씩 붙이고 있었다. 안경의 번쩍거림 때문에 나는 그 속의 눈을 볼 수가 없었다. 나는 그렇게 번쩍거리는 사람이 싫고 무서웠다. 외삼촌은 웃으면서 나에게 손을 벌렸지만 나는 할머니 치마꼬리에 휩싸여 막무가내 그 앞으로 가지 않았다. 외삼촌이 주머니에서 반짝이는 은전을 한 푼 꺼내 보이면서 나를 유혹했다. 나는 조금도 동하지 않았다. 나는 은전의 쓸모를 몰랐다. 그건 안경과 마찬가지로 외삼촌의 몸에서 빛을 내는 것 중 하나일 뿐이었다. 할머니가 민망했던지 나를 억지로 당신의 치마꼬리에서 떼어내어 외삼촌 앞으로 밀어넣으려고 했다. 나는 외삼촌이 싫고 무서워서 엉엉 울며 발버둥질 쳤다. 그냥 두세요. 낯을 몹시 가리는군요. 참 별일이네. 안 그러던 애가. 할머니가 혀를 차면서 나를 다시 당신의 치마폭에 휩쌌다. 그 후에도 나는 외삼촌에 대해 안경밖에 생각나는 게 없었다. 대처는 그 외삼촌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내리막길은 올라올 때와는 다르게 구불구불 굽이지고 덜 가팔랐다. 나는 슬그머니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할머니한테 두 손으로 매달리면서 치마폭에 휩싸였다.
할머니 치마폭은 집에서 내가 툭 하면 휩싸일 때처럼 만만하고 구속하지 않았다. 풀을 3개 먹여 다듬이질한 옥양목 치마는 차갑다 못해 날이 서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러나 엄마를 뿌리치고 할머니한테 매달렸다는 건 대처로 가기 싫다는 나의 의사표시였다. 할머니는 내 편이었다. 엄마는 나를 대처로 데려가려 했고 할머니는 나를 대처로 안 보내려고 했다. 엄마가 나를 데리러 시골집에 나타나고 나서 할머니와 엄마는 줄창 다투기만 했다. 그러나 두 분 다 나한테 어디서 살고 싶으냐고 물어보진 않았다. 나는 대처라는 데를 가보지 않았지만 싫었다. 박족골집은 나의 낙원이었다. 뒤라는 작은 동산같이 생겼고 딸기 줄기로 뒤덮여 있었다. 그 밖에도 앵두나무, 배나무, 자두나무, 살구나무가 때맞춰 꽃피고 열매를 맺었고 뒷동산엔 조상의 산소와 물맑은 골짜기와 밤나무, 도토리나무가 무성했다. 사랑마당은 잔치 때 멍석을 깔고 차이를 치면 온 동네 손님을 한꺼번에 칠 수 있도록 넓고 바닥이 고르고 판판했지만 둘레에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국화나무가 덤불을 이루고 있었다. 꽃송이가 잘고 향기가 짙은 토종국화는 엄동이 될 때까지 그 결곡한 자태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그러나 국화꽃 필 때면 더욱 낭낭해지는 할아버지의 적벽불을 읊조리는 소리가 끊긴 지는 오래되었다. 임술지추 7월 기방에 소자 여객으로 범주유어 적벽지하할세. 대신 노재떨이에 담뱃대 부딪는 소리와 메마른 기침 소리가 사랑이 비어있지 않다는 걸 알려줄 뿐 사랑 미닫이는 한여름에도 열리지 않았다. 마다들을 읽자마자 할아버지는 동풍을 하셔서 반신불수가 된 채 두문불출하셨다. 아버지의 죽음이 문제였다. 내가 그 낙원에서 기억할 수 있는 모든 나쁜 일은 아버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됐다. 아버지는 어느 날 심한 복통으로 마루에서 대돌에서 세 층이나 아래인 마당으로 대굴대굴 굴러 떨어지면서 마당의 흙을 손톱으로 후벼파면서 괴로워했다. 곧 한의사를 불렀다. 사관을 트게 하고 탕제를 다리는 동안이 급해 할머니는 엿기름을 타다가 떠놓고 할아버지는 청심환을, 엄마는 영신안을 물에 개서 입에 흘려 넣었으나 차도가 없었다. 급히 다린 탕제도 아무런 효용을 못 보자 엄마와 할머니는 무당집으로 달려가서 묵구리를 하니까 집터에 동티가 나도 단단히 났으니 큰 굿을 해야겠다고 하면서 굿날을 받아놓기만 해도 당장 차도가 있을 거라고 장담을 해서 우선 굿날 먼저 받아놓고 오니 아버지는 막 숨을 거둔 뒤였다. 그때가 아직 우리가 새 집을 지은 지 3년 아닌 때라 사람들은 모두 집터 동티가 과연 무섭긴 무서운 거라고 혀를 내두르고 공구했다. 그러나 할머니 말씀을 조차 무당집에 가느라 아버지의 임종도 못 지킨 엄마것만 친가의 대소가가 대처에 살고 있어 이미 처녀적의 문명의 소문에 접할 기회가 좀 있었던 엄마의 생각은 달랐다. 엄마는 아버지를 죽게 한 병이 대처의 양의사에게만 보일 수 있었으면 생소나리처럼 쉽게 째고 도려내고 깨맬 수 있는 병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엄마는 그때부터 대처로의 출분을 꿈꿨다. 마침 오빠의 소학교 졸업을 기회로 그 꿈은 구체화됐다. 엄마는 아버지의 3년상도 받들기 전에 오빠를 데리고 서울로 떠났다. 맏며느리로서 시부모 공양하고 봉제사라는 신성한 의무를 포기하는 대신 엄마는 아무런 재산상의 권리도 주장하지 못했다. 숟가락 하나도 집안 것은 안 건드리고 오로지 당신의 단 하나의 재간인 바늘지 솜씨만 믿고 어린 아들의 손목을 부여잡고 표표히 박족골을 떠났다. 그때는 내가 떠날 때 같은 고부간의 사전 불화조차 없었다. 며느리의 그런 불효막심하고도 당돌한 계획을 막을 수는 없으리라는 걸 노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큰 소리 내받댔자 집안 망신이나 더 시키게 되니 그저 쉬쉬하는 걸로 점잖은 집안의 채통이나 지키려는 체념과 아들 하나는 대처에 데리고 나가 어떡하든 성공시켜 보겠다는 며느리의 굳은 결심에 은근히 거는 한 가닥 희망 때문에 어머니의 1차 출부는 비교적 순조롭고
조용했다. 그러나 소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소년의 어깨엔 대처해 나가 어떡하든 성공해야 된다는 가뜩이나 벅찬 짐이 그만큼 더 무거워진 셈이었다. 나는 오빠와 친하고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막연하게나마 오빠가 걸머진 짐의 무게를 같이 느낄 수가 있어서 오빠가 안쓰럽고 불쌍했다. 내가 그 고장 사람들이 대처라 부르는 송도나 서울에 대해 그 나이 또래의 계집에 닿은 막연한 동경조차 품지 못하고 다만 두렵기만 했던 건 대처에 가면 꼭 해야 한다는 그 성공이라는 것 때문인지도 몰랐다. 삼촌이 두 분이나 있었으나 어떻게 된 게 그때까지도 아들을 두지 못하고 하는 일도 시원치 않은데 단 하나의 장손인 오빠는 인물이 준수하고 총명했다. 월반을 하여 소학교를 5년 만에 졸업했다. 해서 인근 마을엔 신동이란 소문까지 나 있었다. 그러나 쇠퇴해가는 가운의 중흥의 책임을 지기에는 아직 어린 소년이었다. 나는 가끔 오빠를 보고 싶어 했지만 보러 대처해 가고 싶진 않았다. 엄마도 별로 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때 책임이라는 게 무엇이라는 걸 알 나이가 아니었지만 어른들과 대처가 공모를 해서 오빠에게 고약할 올가미를 씌우려 하고 있다는 것만은 눈치채고 있었다. 엄마가 없는 동안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물론 삼촌들, 삼촌댁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었다. 내가 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안 되는 게 없었다. 나는 방목된 것처럼 자유로웠다. 올가미 같은 건 쓰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엄마는 나까지 대처로 데려가기 위해 나타났다. 나는 할머니 목에 팔을 칭칭 감고 매달려서 오래간만에 만나는 엄마를 차디차게 노려보면서 막무가내로 안 따라가려고 했다. 할머니와 엄마의 말다툼이 시작됐다. 처음에 할머니는 어려운 객지 살림에 한 식구라도 덜어주려고 안 보내는 거지 애미애비 없는 새끼로 기르기가 쉬운 줄 아냐고 큰소리쳤다. 그러니까 데려가려는 거예요. 굶든 먹든 자식은 애미가 데리고 있어야죠. 애비도 없는 자식을 애미까지 그리며 자라게 할 순 없어요. 엄마가 강경하게 나오자 그제서야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애걸했다. 이 매정한 거사, 우리 두 늙은이가 그저 이 녀석 들락거리고 제재거리는 거 하늘락으로 삼고 사는 것도 모르고 너희 동서가 택이라도 있으면 나도 안 이런다. 설마 셋째한테서야 곧 택이가 안 있을라고. 그때 가서 데려가면야 누가 뭘 하겠냐. 그렇게는 안 되겠어요, 어머니. 학교를 보내는 데는 때가 있으니까요. 학교를? 기집애를 학교를? 네, 기집애도 가르쳐야겠어요. 야, 너 대처에 가서 무슨 짓을 했길래? 큰돈 모았구나. 아니면 간땡이가 부었던지. 그렇지 않고서야 무슨 수로 기집애 꺼져 학교를 보내길 보내? 이렇게 되면 두 분의 말다툼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가열됐다. 그럴 때 나는 어떡하든 할머니 역성을 들었다. 역성이라야 할머니 치마폭에 휘감겨 엄마를 노려보는 것뿐이었지만 그러나 어느 날 일어난 작은 사건은 내가 엄마를 따라가야 한다는 걸 피할 수 없게 했다. 엄마가 시골집에 돌아온 후 내 머리를 빗기는 건 엄마의 일이었다. 나는 그것까지 마다하진 않았다. 나는 그때 댕기를 들여 머리를 한 가닥으로 의젓하게 따내릴 만큼 머리가 길지 않고 또 숱도 적어서 머리를 가닥가닥 나누어 따내리다가 그 끝을 모아 댕기를 들이는 종종머리라는 걸 하고 있었다. 그건 빗기기가 매우 힘들고 빗기는 솜씨에 따라 얼굴이 반듯해 보이기도 하고 비뚤어져 보이기도 했다. 내가 엄마 없는 동안 엄마 생각을 한 적이 있다면 그건 아침마다 종종머리 따을 때였다. 할머니도 삼촌댁들도 엄마처럼 정확하게 정수리 머리를 6가닥으로 반듯하게 나누어서 온종일 띄어놀아도 잔털 하나 잃지 않게 야무지고 꼼꼼하게 따으려면 아직 멀었다. 그래서 엄마가 없고부터 내 얼굴은 늘 좀 허술하고 좀 비뚤어져 보였다. 나는 삼촌댁의 채경에 이런 내 얼굴을 비춰보면서 그게 엄마 없는 티가 아닐까 싶어 문득 심란해질 적도 있었지만 심각할 정도는 아니었다. 계집의 티보다는 선머슴 흉내를 내는 게 훨씬 더 편했기 때문에 거울 같은 걸 자주 보지 않았다.
내가 나를 데리러 온 엄마한테 저기를 품고 의식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도 머리 빗을 때만은 기꺼이 엄마의 손에 나를 내맡겼던 것도 이왕이면 예쁘게 빗고 싶다는 계집애 다운 소망하곤 좀 다른 거였다. 엄마의 야무진 손끝을 통해 전달되는 애정 있는 성깔을 깊이 좋아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럴 때 나는 엄마가 할머니한테 이어서 나를 데려가게 되는 일이 그렇게 두렵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엄마는 어느 날 나의 이런 솔깃한 마음을 무참하게 배반했다. 엄마는 내 머리를 빗기는 척하면서 쌍동 잘라버렸던 것이다. 그것도 목고개쯤에서가 아니라 뒤통수에서 잘라냈으니 그 꼴도 과간이었다. 나는 시운이 벗겨진 깨진 거울 조각으로 뒤통수를 비춰보면서 울 수도 있었다. 뒷머리가 아궁이 모양으로 패이고 뒤통수에 맨살이 허옇게 드러나 있었다. 치욕이었다. 우선 이 모양으로 엄마는 내 기 먼저 죽여놓고 나서 꼼꼼하게 뒷손질을 시작했다. 뒷손질을 해봤대짜였다. 옆머리도 뒤통수까지 올라간 뒷머리에 맞춰 귀가 나오게 자르고 앞머리는 이마로 빗어내려 가리마 없는 일직선으로 잘랐다. 그러면서 엄마는 내 귓전에다 대고 연방 속삭였다. 좀 좋으냐? 가뜩하고 보기 좋고 빗기 좋고 감기 좋고 머리꼬랑이 따은 채 서울 가봐라. 서울 아이들이 시골뜨기라고 놀려. 학교도 아마 못 갈걸? 서울 아이들은 다 이렇게 단발머리하고 가방 메고 학교 다닌단다. 너도 서울 가서 학교 가야 돼. 학교 나와서 신여성이 돼야 돼. 알았지? 신여성이 뭔지 알 까닭이 없었다. 그러나 오빠가 성공해야 한다는 것과 비슷한 엄마가 대처와 공모해서 나에게 씌운 올감이라는 것만은 분명했다. 나는 왠지 발버둥질 치며 마다하지를 못했다. 채경에 비친 나의 단발머리는 참으로 꼴불견이었다. 그러나 그건 이미 대처의 낙인이었다. 그 꼴을 하고 그곳에 남아있어 밭대짜였다. 나의 귀가 꺾이는 것과 동시에 할머니의 귀도 꺾였다. 할머니는 엄마에게 주워 보낼 걸 이것저것 챙기기 시작했다. 오빠하고 처음으로 집 떠날 때보다 엄마는 오히려 후한 대접을 받고 있었다. 사랑으로 할아버지께 하직 인사를 드리러 들어갔을 때도 할아버지는 내 단발머리를 흘끗 보시자마자 벌레 씹은 얼굴로 외면하셨지만 50전짜리 은전을 한 푼 주셨고 엄마에게도 따로 꼬깃꼬깃한 종이돈을 손수 펴가며 5장이나 세워서 주셨다. 그리고 기차 정거장까지 나를 업어다 주라고 할머니한테 분부를 내리셨다. 할머니도 그렇잖아도 그럴 참이었다고 하시면서 조그만 소리로 저 양반이 다 죽었군 죽었어 하고 중얼거리셨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분부를 무시하고 나를 걸리는 대신 큰 임을 이셨다. 엄마에겐 더 큰 임을 이게 하시고 뭘 좀 더 보태주지 못해 아쉬워하셨다. 오빠를 떠나보낼 때보다 많이 다투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의는 좋아 보였다. 할머니는 이제 손자를 대처로 보내는 일을 체념하는 걸 지나 어떤 기대에 부풀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농바위 고개에서 내가 엄마를 뿌리치고 할머니 치마폭에 감겨들게 되자 두 분의 사이는 다시 경직됐다. 할머니도 엄마도 서로 질세라 서슬이 펄해지는 걸 보며 나는 내 뜻이 두 분에게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했다. 할머니가 조금만 내 편을 들어주면 나는 절대로 할머니 치마꼬리를 안 놓칠 작정이었다. 내가 처음 보는 송도는 아름다웠다. 아마 서울은 더 아름다우리라. 그러나 대처는 올가미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나를 무엇인가로 만들려는 올가미가 무서웠다. 엄마가 바라는 신여성 같은 건 되기 싫었다. 쉬었다 가자.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할머니의 목소리엔 찬바람이 돌았다. 네, 어머니. 엄마의 목소리도 지지 않게 영악스러웠다. 두 분이 또 한바탕 나를 가운데 놓고 싸울 모양이었다. 농바위 고개의 내리막길 중간에 장롱같이 생긴 큰 바위들이 여러 개 서 있기도 하고 누워 있기도 한 곳이 있었다.
농바위 고개 이름도 그 바위들의 연유한 이름이었다. 그 장롱 같은 바위들 사이엔 시원한 샘물도 있어서 먼 길 걸어서 송도에 당도한 장꾼이나 나그네가 송도를 굽어보며 다리도 쉬고 목도 축이기 알맞게 돼 있다. 할머니가 먼저 그중 안반같이 생긴 바위에 짐을 내려놓으셨다. 엄마도 할머니가 하시는 대로 했다. 두 분의 기색은 싸늘하고 험악했다. 나는 곧 큰 말다툼이 붙을 걸 예상하고 할머니의 치마꼬리를 더욱 꼭 움켜잡았다. 그러나 할머니는 벼랑간 폭풍 같은 바람을 일으키며 나를 당신의 치마폭에서 떼어내셨다. 그리고 곧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할머니는 나를 반짝 들어올리더니 안방 같은 바위 위에다 엎어놓고 치마를 치켜 올리고 엉덩이를 깠다. 그때 나는 치마 속에 쉽게 엉덩이를 깔 수 있는 풍채 바지를 입고 있었다. 할머니는 떡치듯이 철썩철썩 내 볼기를 치시기 시작했다. 그렇게 모진매는 처음이다 싶게 사정을 두지 않는 산매질이 계속했다. 나는 엄마, 엄마 하고 엄마한테 구원을 청하며 서럽게 울었다. 그러나 엄마는 기먹은 사람처럼 못 들은 채 하염없이 송도를 굽어보며 서 있었다. 이 웬수야, 이 웬수야. 할미 속 좀 착착 썩여라, 이 웬수야. 할머니는 볼기를 치시며 연방 이렇게 외쳤고 그런 외침은 차츰 울부짖음으로 변했다. 이제 그만두세요, 어머님. 엄마가 조용하면서 속에서 은은하게 끓어오는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의 매질은 그쳤다. 나는 엉금엉금 기면서 엉덩이를 여밀고 일어났다. 할머니의 눈이 석류속처럼 충혈돼 있었다. 할머니 또 안질 걸렸잖아. 할머니의 충혈된 눈에 나는 마지막 구원의 가망을 걸고 이렇게 울부짖었다. 그런갑다. 할머니가 무명수건으로 눈두덩을 누르면서 무뚝뚝하게 말했다. 나 없으면 누가 거머리 잡아와? 할머니는 자주 안지를 알았다. 눈곱은 안 끼고 눈만 새빨갛게 충혈되는 안지를 사람들은 굳은 피 때문에 생긴 풍이라고 말했고 그런 풍에는 굶주린 거머리를 잡아다가 흠뻑 굳은 피를 빨리는 게 즉효라는 게 그 시절의 그 고장의 민간요법이었다. 대야를 갖고 다니면서 논이나 미나리 밭에서 거머리를 잡아오는 건 나의 일이었다. 할머니는 눈꺼풀을 뒤집고 거기다 거머리를 붙이셨다. 실컷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는 굼벵이처럼 몸이 굵고 굼떠지면서 저절로 그곳에서 떨어졌다. 할머니는 아이 시원해, 아이 거뜨네 하면서 할머니를 위해 거머리를 잡아온 나의 공로를 칭찬하셨다. 그러나 즉석에서 총기 있게 그 일을 할머니에게 상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를 내 편으로 만드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할머니는 희미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다. 아이고 신통한 내 새끼. 할미 생각 끔찍해 하네. 할미도 이제 효녀 손주딸 둔덕 좀 보세. 이제 서울 가면 신식양약을 사올 텐데 못하러 그까지 거머리한테 뜯겨. 그때 할머니의 웃음은 뭔가 아득했다. 엄마도 부랴부랴 할머니의 말씀에 동의했다. 그래요 어머님. 대학 목약이라는 안질약이 아주 신통하더군요. 아이들 방학해서 내려올 때 꼭 사올게요. 우리 세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숫째 내 손을 잡지 않고 옥양목 치맛자락을 펄럭이며 한 발 앞서 가기 시작하셨다. 우리 세 사람은 대처의 가변들이로부터 한가운데를 향해 서서히 다가가고 있었다. 다가갈수록 대처의 빛은 시들고 질서만이 눈에 띄었다. 한 길도 골목도 가게도 집도 자를 대고 그어놓은 것처럼 정확하게 모여 있었다. 한눈 좀 그만 팔고 기차 시간 늦겠다. 이제 곧 서울 구경도 할래가 이까지 송도에서 벌써 어리 빠져버리면 어떡해. 엄마가 나를 마구 잡아 끌었다. 내버려 둬라. 서울 구경만 제일인갑. 송도도 처음 와보는 애란 생각을 해야지. 할머니가 내 역성을 드셨다. 야가 어리 쑥 빠져갖고 꼭 시골뜨기처럼 구니까 그렇죠. 급하긴 우물에 가서 숭늉 달래라. 걔가 그럼 벌써 서울뜨기냐? 할머니는 엄마에게 무안을 주셨다.
엄마는 잠자코 있었다. 그러나 나는 처음으로 두 분에게 골고루 어떤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고독감이라고 해도 좋았다. 난 엄마나 할머니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대처의 변화에 얼이 빠져 있는 게 아니었다. 하나같이 옷 잘 입은 사람들, 심심찮게 눈에 띄는 양복쟁이들, 번들대는 기와지부, 네모나고 유리창이 달린 2층 집들, 흙이 안 보이는 신장로, 가게마다 질비한 울긋불긋하고 신기한 물건들, 시끌시끌하면서 활기찬 소음. 이런 대처의 변화가 맹종하고 있는 질서가 나를 주눅들게 했다. 그거야말로 참으로 낯선 거였다. 대처 사람이 된다는 건 바로 그런 질서에 길들여지는 거라는 걸 나는 누가 가르쳐주기 전에 본능으로 냄새 맡고 있었다. 오랜 방목된 야성이 내 속에서 벌써 주눅이 드는 걸 느꼈다. 엄마는 이까지 송도는 서울에다는 될 것도 못 되는 작은 고장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다리가 아프다고 칭얼댔다. 엄마는 서울 같으면 전차라는 걸 타고 어디든지 가고 싶은 데를 앉아서 저절로 갈 수 있을 텐데 하고 또 서울 칭송을 했다. 개성역은 내가 송도 내거리에서 구경한 어떤 집보다도 컸다. 둥근 지붕과 붉은 벽돌과 높은 천정과 미지의 고장으로 뻗은 철길과 공중에 떠있는 구름다리와 걷는 사람은 없이 뛰는 사람만 있는 층층 다리를 바라보면서 나는 온몸이 오싹오싹하는 전율을 느꼈다. 엄마는 또 나에게 충격을 주는 것에 대해선 말하지 않고 딴청만 부렸다. 개성역은 경성역을 흉내내서 비슷하게 만든 것이지만 정작 경성에다 대면 소꿉장난 같다는 거였다. 엄마는 표를 사러 가고 나는 할머니와 긴 의자에 앉았다. 농바위 고개에서 볼기 맞고 나서 나하고 할머니 사이는 쭉 서먹했다. 할머니는 보따리 귀퉁이에 손을 넣으시더니 조찰떡을 꺼내서 먹으라고 하셨다. 나는 헛헛해서 매점 유리창 속에 고운 종이에 싼 먹을 것을 바라보며 군침을 삼켰지만 그것을 받아먹긴 싫었다. 나는 속에 팥을 넣고 큰 고구마처럼 아무렇게나 뭉친 조찰떡과 할머니의 갈퀴같이 모진 손이 함께 싣고 창피해서 세차게 도리머리를 흔들었다. 새끼도 여자 화가 안 풀렸담. 할미가 우정 그런 것도 모르고. 할머니가 와락 나를 끌어당기시더니 당신 무릎에 엎어놓고 또 엉덩이를 깠다. 나는 발버둥질을 쳤다. 할머니는 내 엉덩이를 썩썩 쓸면서 중얼거리셨다. 아이고 내 새끼 볼기짝 부르튼 것 좀 보세. 어떤 년인지 손끝이 모질기도 해라. 할미 손은 약손이다. 쓱쓱 쓸어주마. 할미 손은 약손이다. 쓱쓱 쓸어주마. 에구 어떤 년인지 손끝 한번 모질기도 해라. 엄마가 표를 2장 사다가 한 장은 할머니한테 드렸지만 할머니 표는 서울까지 갈 수 있는 표가 아니라 기차 속까지만 배웅할 수 있는 표라고 했다. 기차간 꺼정만 늙은이가 제 발로 걸어가겠다는데도 돈을 달래? 시상의 대처 사람들 상종 못할 것. 할머니가 옆에 사람들까지 깜짝 놀라게 큰 소리를 지르셨다. 달래긴 누가 달래요. 제가 샀죠. 그건 얼마 안 돼요. 싸요. 할머니와 엄마는 다시 큰 짐을 이고 줄을 섰다. 개차라고 구름다리 건너고 기차 타고 자리 잡고 할 동안을 우리 세 사람은 남들이 하는 대로 그저 긍정긍정 뛰기만 했기 때문에 순식간이었다. 엄마는 보따리는 다 실렁에다 얹고 나를 유리창가에 앉게 했다. 어느새 할머니가 유리창 밖에 서 계셨다. 유리창만 없다면 손 내밀면 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인데도 할머니는 막막하게 먼 곳에 서 계신 것처럼 보였다. 나는 할머니와 친했었다. 나로부터 그렇게 떼어놓고 바라보긴 처음이었다. 막막한 느낌은 사이에 있는 실제의 거리보다는 떨어져 나왔다는 자각으로부터 오는 건지도 몰랐다. 기차는 오랫동안 떠나지 않고 서 있었다. 할머니도 유리창 밖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은 몹시 지루하고 불편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밖에 전송객들도 따라 움직였지만 할머니는 그냥 서 계셨기 때문에 곧 보이지 않게 됐다. 나는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나서 엉덩이를 들까불러서 의자의 신기한 탄력을 시험해보기도 하고 한 손으로 등받이를 만져보고 쓸어보기도 했다. 그것도 이른 봄의 보리밭처럼 푸르렀고 병아리의 솜털처럼 부드러웠다. 기차가 정거를 할 때마다 엄마는 내 손을 끌어다가
서울까지 몇 정거장 남은 나를 꼽게 했다. 개성역에서 경성역까지는 정거장이 10개 있었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꼽기에 편했다. 서울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엄마가 서울이라는 거대한 되걸의 안주인처럼 우러러배었다. 엄마는 또 내 귓가에 소근소근 내가 서울 가서 앞으로 되어야 하는 신여성에 대해 얘기해 주기도 했다. 신여성이 뭔데? 신여성은 서울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란다. 신여성이 되면 머리도 엄마처럼 이렇게 쪽을 찌는 대신 희사식감이로 빗어야 하고 옷도 종아리가 나오는 까만 통치마를 입고 뾰족구두 신고 한도박구 들고 다닌단다. 내가 희사식감이 한도박구에 전혀 무지하다는 걸 아는 엄마는 기차관을 한번 골고루 휘둘러 보고 나서 저기 저 여자의 머리가 희사식감이 저기 저 여자가 무릎 위에 놓고 있는 게 한도박구 하는 식으로 실물을 견학까지 시켜가며 열성스럽게 신여성이 뭔가를 나에게 주입시키려고 했다. 이상하게도 그 기차관에 한 몸에 그 여러 가지 신여성의 구색을 갖춘 여자가 없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구색을 갖춘 신여성이라는 걸 상상하긴 어렵지 않았다. 나는 엄마가 나에게 바라는 것에 실망했다. 내가 되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었다. 나는 긴 머리꼬리에 금박을 한 다웅댕기를 드리고 싶었고 같은 빛깔의 꼬리치마를 버선코가 보일락 말락하게 길게 입고 그 위에 자주고름이 달린 노랑 저고리를 받쳐 입고 꽃신을 신고 싶었다. 나는 한창 고운 물색에 현혹돼 있었기 때문에 신여성의 구색인 검정치마, 검정구두, 검정 한도박구가 도시 마음에 들지 않았다. 신여성은 뭐 하는 건데? 나는 내가 고운 물색으로 차려입고 꼭 하고 싶은 게 널이나 그네뛰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물었다. 엄마는 얼른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의 얼굴은 몹시 난처해 보였다. 어른들은 가끔 그런 얼굴을 잘했다. 아픈데도 안 아픈 척 할 때라든가 슬픈데도 안 슬픈 척 할 때 어른들은 그런 얼굴을 한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엄마가 모르면서도 아른 체 하려고 하고 있다고 짐작하고 생글거리면서 쳐다보고 있었다. 엄마는 더듬거리면서 말했다. 신여성이란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 모르는 게 없고 마음 먹은 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자란다. 잔뜩 기대하고 있던 나는 신여성의 겉모양을 그려보았을 때보다도 더 크게 실망했다. 신여성이 그렇게 시시한 걸 하는 건 줄 처음 알았다. 그러나 그걸 안 하겠다고 할 용기는 나지 않았다. 기차는 칙칙폭폭 무서운 속도로 서울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어둑해질 무렵 경성역에 내렸다. 경성역은 아닌 게 아니라 컸다. 컸기 때문에 도리어 전모를 파악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생전 처음 보는 인파에 휩쓸리면서 엄마를 놓칠까봐 조마조마하는 게 고작이었다. 엄마는 할머니가 여다 준 짐까지 합해서 3개나 되는 보따리를 이고 들고 구름다리를 오르내리느라 내 손을 잡아줄 수가 없었다. 치맛꼬리에 매달리는 것도 싫어했다. 정신없이 밖으로 빠져나오자 지게꾼이 우르르 몰려왔다. 어떤 지게꾼은 엄마한테서 막 짐을 뺏으려고 했다. 엄마는 집이 바로 족이라고 턱으로 길 건너를 가리키면서 지게꾼을 뿌리치고 빠른 걸음으로 그들의 포위를 뚫었다. 나는 나까지도 엄마의 뿌리침을 당하는 것 같아 악착같이 엄마의 다리에 휘감겼다. 지게꾼들도 만만치 않아 쉽게 물러나지 않고 줄줄 따라오고 있었다. 엄마는 걸음을 조금씩 더디게 걸으면서 망설이는 눈치더니 못 이기는 채 흥정을 시작했다. 현조동까지 얼마에 갈 테유? 마님도 족이라시더니 현조동 꼭대기가 족이라급쇼? 나는 험악하게 생긴 지게꾼의 얼굴에 경멸이 스치는 걸 놓치지 않았다. 도시의 집단 속에서 엄마는 작고 초라해 보였다. 동백기름을 발라 늘 곱게 빗어 쪽지던 머리가 힘겨운 짐을 이었다 내렸다 하는 새에 헝클어지고 곤두선 것도 보기 싫었다. 나는 이유가 분명치 않은 슬픔이 복받치는 걸 느꼈지만 울음을 터뜨리진 않았다. 엄마와 지게꾼은 지게삭스를 놓고 한동안 실랑이를 벌였다. 지게꾼은 그 상상 꼭대기라고 했고 엄마는 높기는 좀 높지만 상상 꼭대기까지는 아니라고 했다. 도대체 그 동네가 어떤 동네길래 그러는지 엄마를 따라오던 지게꾼들은 다 슬금슬금 흩어지고 제일 늘수그레하니 혼자만 남았다.
엄마는 그 늙은 지게꾼과 흥정이 끝나 지게에 짐을 올려놓으면서도 생색을 냈다. 내가 노인 대접을 해서 져주는 거요. 저도 마수거리만 했어도 그 상상 꼭대기 천금을 줘도 안 갑니다요. 말끝마다 꼬박꼬박 상상 꼭대기라네. 되지 못한 늙은이 같으니라고. 엄마는 폭에 놓은 3개의 짐에 머리 끝까지 가려서 걱정걱정 뛰다시피 하는 2다리만 베는 지게꾼을 향해 조그만 소리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러나 흥정이 그렇게 끝난 건 나한테는 매우 다행한 일이었다. 나는 마음 놓고 엄마의 손을 잡을 수가 있었다. 우리는 지게꾼을 따라 걱정걱정 뛰다시피 했지만 지게꾼은 줄창 저만큼 앞서가고 있었다. 엄마, 전차는 어디 있어? 엄마는 이마에다 더듬이 같은 걸 달고 철길을 달리고 있는 걸 말없이 손가락질했다. 그건 끝간데 없이 서리서리 길고 시커멓던 기차에 비해 상자갑처럼 만만해 보였다. 기차가 구렁이라면 전차는 배추벌레였다. 전차 속에서 아이들이 밖을 내다보며 웃고 있었다. 엄마는 전차에 대한 관심을 딴 데로 끌 속셈이 들여다보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다. 철길 없이 달리는 자동차에 대해, 사람이 끄는 인력거에 대해, 새빨간 불자동차에 대해 엄마는 갑자기 수다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엄마, 다리 아파. 전차 타고 가. 나는 딱 걸음을 멈추면서 단호하게 말했다. 안 된다. 엎드려지면 코 닿을 때야. 이제부터 할머니 앞에서처럼 떼쓰면 뭐든지 된다는 줄 알면 매 맞아. 엄마가 무서운 얼굴을 했다. 그리고 길가에다 화덕을 놓고 동그란 빵을 구워내는 곳에다 동전 한 푼을 내밀었다. 시골집에 있는 다식판 구멍보다 훨씬 큰 구멍에다 묽은 밀가루 반죽을 붓고 팥속을 넣어 익힌 따끈한 빵을 2개 받아 들었다. 팥의 감미는 혀가 녹을 것 같았다. 그건 내가 알고 있는 엿이나 꿀의 감미보다 희미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고혹적이었다. 나는 2개의 국화빵에 현혹되어 전차 타고 싶은 걸 까마득히 잊어버렸다. 아껴가며 먹었지만 순식간에 먹었고 그 후에도 오랫동안 시골의 감미하고는 이질적인 새로운 감미에 대한 감질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큰 한 길만 따라 걷던 엄마가 전차길이 끝나는 데서부터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그때서부터 우리가 앞장서고 지게꾼은 뒤졌다. 꼬불꼬불한 골목길은 천엽 속처럼 너절하고 복잡하고 끝이 없이 험했다. 짐을 가지고도 전차를 탈 수 있었을 텐데 못 이기는 채 지게꾼의 산까닭을 알 것 같았다. 막걸리 값이나 더 얹어 주셔야겠는데쇼. 저만큼 뒤처진 지게꾼이 헉헉대면서 새로운 흥정을 걸어왔다.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꼬불꼬불한 오르막길이 마침내 사다리를 세워놓은 것 같은 좁다란 층층대로 변했다. 마님, 이러고도 상상 꼭대기가 아니라굽쇼? 지게꾼이 숨이 턱에 닿아 비명을 질렀다. 이상한 동네였다. 시골집에 한 대 뒷가만한 집들이 상잣값을 쏟아부어 놓은 것처럼 아무렇게나 밀집돼 있었다. 내가 송도라는 대처에서 최초로 목격한 것도 사람과 집들의 이런 밀집 상태였다. 그러나 나를 압도하고 주눅들게 한 건 밀집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다스리는 질서였다. 질서란 밀집의 아름다움을 부여하는 그 무엇이었다. 그것이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 제멋대로 방목되었던 계집애를 한눈에 주눅들게 한 것도 사실이지만 한눈에 매혹한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엄마가 말없이 허위단심 기어오르고 있는 동네엔 그게 없었다. 그래서 더럽고 뒤죽박죽이었다. 길만 해도 당초에 길을 내고 집을 지었다면 그럴 리가 없었다. 집이라기보다는 아무렇게나 쏟아놓은 상잣값 더미의 상태를 달리 고쳐볼 엄두를 못 내고 체념한 주변머리 없는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먹이를 물어들이기 위해 가까스로 내놓은 통로가 길이었다. 상잣값만한 집들이 더러운 오장육부와 시끄러운 악다구니까지를 염치도 없이 꾸역꾸역 쏟아놓아 더욱 구질구질하고 복잡한 골목이 한없이 계속됐다. 여기가 서울이야? 나는 힐난하는 투로 말했다. 아니, 엄마가 뜻밖의 단호하게 머리를 흔들었다. 나에겐 그건 거기가 서울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뜻밖이었다. 여긴 서울에서도 문밖이란다. 서울이랄 것도 없지 뭐.
너희 오랩이 성공할 때까지만 여기서 고생하면 우리도 여발한 듯이 문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을 거야. 알았지? 나는 얼른 고개 먼저 끄덕였다. 엄마의 태도는 그만큼 강압적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나는 아무것도 알아들은 게 없었다. 엄마가 나를 데리러 시골에 나타났을 때 엄마의 모든 태도엔 일종의 기품 같은 게 서려 있었다. 그건 누가 보기에도 서울 가기 전에 엄마에겐 없던 새로운 거였다. 그 도도한 건 바로 서울로부터 묻혀온 거였다. 그 도도함 때문에 엄마의 1차 출부는 별로 책 잡히지 않았고 다시 나를 서울로 꿰어내는 일까지 순조로울 수가 있었다. 그런 엄마가 알고 보니 겨우 서울의 문 밖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경성부이지만 4대 문 밖의 땅을 통틀어 문 밖이라고 칭하는 게 그 무렵의 관용어였던 걸 알 까닭이 없는 나는 문 밖을 고지곳대로 이해하고 갑자기 거렁뱅이로 전락한 것처럼 서럽고 비참했다. 나는 못된 게임에 넘어가 유괴 당하고 있는 걸 깨달은 것처럼 엄마가 정 떨어졌고 두고 온 시골집의 모든 것이 그리웠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그 상잣값을 쏟아놓은 것처럼 담쌓인 집들 중에 하나하나 우리 집이 아니라는 거였다. 현조동에서도 상상 꼭대기에 있는 초가집의 문간방에 엄마는 새들어 살고 있었다. 집이 없는 사람이 남의 집에 새들어 사는 생활 방식에 대해서 그전에 나는 듣도 보지도 못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늘 같은 시부모님한테도 다소곳한 채로 또박또박 할 말을 다하던 엄마가 안집 식구라면 코 올리게까지도 두려워하고 굽신대는 것이었다. 지게꾼이 당초에 약정한 지게삭세다 막걸리 값을 더 얹어달랄 때만 해도 그랬다. 내가 보기엔 처음부터 그건 전혀 가망 없는 지게꾼의 일방적인 수작으로 보였다. 엄마는 짐을 부리고 삭슬 치른 후 지게꾼을 거들떠도 안 받고 중얼대는 군소리를 한마디도 귀담아 듣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벼랑간 지게짝대기를 휘두르며 뭐라고 버럭 악을 쓰니까 엄마는 어쩔 줄을 모르면서 안떼게 안 들리게 조용히 하라고 애걸을 했고 그는 옳다구나 싶어 점점 더 큰 소리를 질렀고 엄마는 부랴부랴 막걸리 값을 내놓았다. 그 일은 나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됐다. 오랫동안 이영을 잊지 않아 수시로 노래기가 기어나오는 초가집 문간방으로부터 멀리 나가지도 못하고 큰 소리로 웃거나 떠들지도 못하는 생활이 시작됐다. 엄마는 아침부터 나에게 무서운 얼굴을 하고 여러 가지 잔소리를 했다. 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멀리 가지 말라는 주의 빼고는 모두 안집하고 어떻게 지내야 한다는 새빵살이의 법도에 관해서였다. 나는 그 동네 사람들이 저녁이면 어김없이 제 집을 찾아 들어오는 능력에 대해 경탄하고 있었으므로 첫째 잔소리는 새겨들을 만했다. 그 무렵 내가 식은땀을 흘리며 꾸는 악몽도 거의가 집을 잃어버리는 꿈이었다. 그러나 안집 애하곤 될 수 있는 대로 놀지 말아라. 걔가 먼저 놀자고 하면 놀아주되 이쪽에서 먼저 놀자고 해선 안 된다. 안집 애하고 싸우면 안 된다. 걔가 먼저 때리면 잘못한 거 없더라도 맞고만 있어야 한다. 안집 애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부러워하는 눈치를 보여선 안 된다. 쳐다보지도 말아라. 안집 애가 군것질을 할 때도 쳐다봐선 안 된다. 이런 어려운 엄마의 주문을 순순히 다 들어줄 수는 없었다. 나는 차츰 엄마 앞에서 안집 애한테 엄마가 기겁을 할 짓을 해서 엄마로부터 동전을 얻어내는 방법을 알게 됐다. 서울 온 날 전차를 타는 대신 얻어먹은 국화빵의 달콤한 팥소 맛을 나는 결코 잊지 못했다. 그것은 엿이나 꿀의 단맛처럼 끈기 같은 게 가미된 강렬한 단맛이 아니라 부드럽고 순수하면서도 혀를 녹일 듯한 감미 그 자체였고 단 한 번에 나를 사로잡은 대처의 추파요, 대처의 사탕발림이었다. 1전짜리 동전은 당장에 그 달콤한 것과 바뀌었다. 국화빵이 아니더라도 알사탕이나 박하사탕, 캐러멜 등 구멍가게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것에도 나를 못 견디게 현혹시킨 도시의 감미가 들어있었다. 이렇게 한동안 나는 군것질에 눈이 뒤집히다시피 해서 엄마와 자신을 들볶았다. 거울 속에 나는 하루하루 거칠하고 눈에 총기가 없어지고 교활해지면서 못쓰게 돼갔다. 어느 날 나는 단골 구멍가게의 진열장 유리를 깨뜨리는 큰일을 저질렀다. 구멍가게 좌판에는 각기 종류가 다른 사탕이나 과자가 든 나무 상자에다 유리뚜껑을 덮어 진열했었는데 주인은 1전짜리 손님한테는 돈만 받고 직접 집어가게 내버려 두었다.
나는 뒤편에 있는 새로운 사탕을 맛보고 싶어 앞에 있는 유리 뚜껑을 짚고 몸을 실리면서 뒤편의 뚜껑을 열려다가 그만 쨍그렁하면서 큰 유리를 박살을 냈다. 나는 겁이 나서 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깜짝 놀란 주인이 달려와서 내 손을 만져보더니 다치지도 않았는데 웬 엄살이냐고 야단을 치고 나서 내가 원하는 사탕을 손수 꺼내주더니 어서 가라고 했다. 큰 유리를 깨트렸는데도 일전을 떼어먹지 않고 사탕을 주고 야단도 많이 안 치는 아저씨가 참 고맙다고 생각됐다. 그러나 집에 와서 홀라당 먹어치운 사탕의 단맛이 입에서 채 가시기도 전에 밖에서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났다. 그 동네에선 싸움이 잦았고 싸움 구경은 군것질 다음으로 내가 즐기던 거였다. 나는 신바람이 나서 뛰어나갔다. 문간에서 저녁을 짓던 엄마가 부지깽이 든 손을 허리에 괴고 가게집 주인의 버릇없는 삿대질에 오만하게 맞서고 있었다. 유리값을 물어달라는 쪽도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분수가 있지 깨뜨리지도 않은 유리값을 물어내라니 사람 어떻게 보고 하는 소리냐는 쪽도 우열을 가릴 수 없이 막상막하로 팽팽하게 자신만만해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주인은 내가 엄마 딸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엄마는 내가 큰 사고를 저지르고도 아무 말도 안 할 애가 아니란 걸 믿고 있었다. 나는 내가 엄마 편은 못 드나마 엄마의 그런 자신을 무참하게 무너뜨리는 입장이 돼야 한다는데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나는 엄마의 불리한 증인이 되느니 감쪽같이 꺼져 없어질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가게집 주인이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을 놓칠 리가 없었다. 나는 왁살스럽게 덜미를 잡혀 엄마의 코앞에 얼굴을 들이대야 했다. 요 계집애가 누구요? 설마 유리값 몇 푼 때문에 요 계집애가 당신 딸이 아니라고? 우기실 신번 아니시겠지? 그가 짓궂게 내 얼굴을 엄마 얼굴에다 갖다 부비다시피 하고 이죽댔다. 엄마 얼굴을 그렇게 가까이서 보긴 처음이었다. 마치 거울에다 얼굴을 바싹 갖다 댔을 때처럼 나하고 똑같은 얼굴이라는 걸 뭉클하게 느낄 수 있었을 뿐 아무것도 보이진 않았다. 그 애를 썩 내려놓지 못해요? 엄마의 목소리가 오싹하도록 점잖고 위험에 넘쳤다. 곧 유리쟁이 보내서 유리를 끼워 놓도록 할 테니 썩 물러가요. 진작 그러실 일이지. 나는 그 이후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로부터 그 일에 대해 아무런 꾸지람도 듣지 못했다. 엄마는 다만 혼잣말처럼 탄식처럼 중얼거렸을 뿐이었다. 아, 저런 상것들하고 상종을 하며 살아야 하더니. 엄마는 툭하면 상것들이란 말을 잘 썼다. 늙은 부모의 어린 자식이 올망졸망 딸린 안집 남자가 첩을 얻어들여서 본처와 한방에서 기겁해하는 걸 보고도 아, 상종 못할 상것들이다 하면서 몸서리를 쳤다. 그럴 땐 안집한테 덮어놓고 쩔쩔 매일 때와는 딴판으로 엄마는 느닷없이 기품이 있어졌다. 돋보이게 기골스러워 보이기까지 했다. 서울서 나를 데리러 시골집에 내려왔을 때도 엄마는 그랬었다. 그때 엄마는 서울이라는 대처를 후광 삼고 그럴 수 있었지만 지금의 엄마는 무얼 믿고 저렇게 도도할 수 있는 것일까? 그건 아마 엄마가 배신한 온갖 과수가 있는 후원과 토종국화 덤불이 있는 사랑들과 정결하고 간살 넓은 초가집과 선산과 전답과 그 모든 것을 총괄하시는 비록 동풍은 햇수되 구왕문이 높으신 시아버지가 뒤에 있다고 믿는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게 엄마의 긍지라면 먼저 것은 엄마의 허영이었다. 남의 가게 유리 깨뜨린 사건은 그것으로 일단락 지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 후 며칠 있다가 오빠가 엄마한테 나를 데리고 뒷동산에 가서 놀다 오겠다고 말했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시골집에 있을 때 오빠는 개구쟁이였고 우리 남매는 매우 친했었는데 2년 동안 떨어져 있다 만난 오빤 우울하고 과묵한 소년이 돼 있었다. 키가 엄마보다 더 크고 어깨도 벌어져 대처에 가서 성공해서 가훈을 일으켜야 된다는 순전히 타의에 의한 과중한 책임에 짓눌려서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불쌍한 소녀는 이미 아니었다. 오히려 그런 책임을 스스로 걸머지려는 늠름함과 조숙함이 8살이라는 실제의 나이 차이보다 훨씬 큰 차이를 느끼게 해서 다시 만난 후 나는 한 번도 친밀감을 제대로 표시하지 못한 채 슬금슬금 눈치나 보고 멀찌감치 겉돌고 있었다. 이 산이 무슨 산이지?
오빠가 내 손을 잡고 헐벗은 바위산을 오르면서 우울하고 정답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인왕산이야. 그럼 이 산에 호랑이가 살겠네? 안집 라디오에서 인왕산 호랑이 우르릉 어쩌고 하는 노래소리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물었다. 예전엔. 오빠는 짧게 대답했다. 나는 키 크고 이마가 번듯하고 눈썹이 준수한 청년이 나의 오빠라는 게 자랑스러워 작은 어깨를 으쓱으쓱 하면서 걸었다. 우린 헐어진 성터가 있는 데까지 올라갔다.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다. 저기서부터 문 아니야? 나는 한 길 한가운데 우뚝 선 독립문을 가리키면서 물었다. 그때까지도 문 안, 문 밖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문을 필요로 했다. 우리는 언제 문 안에 들어가서 살지? 나는 엄마한테 옮은 문 밖에 사는 열등감을 오빠로부터 위로받기 위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오빠가 곧 내가 성공하면 이라고 씩씩하게 말해주리라 맹목적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대답을 듣기도 전에 기분이 좋아 혼자서 깡충거렸다. 은밀하고 따뜻한 정이 오래간만에 다시 우리를 연결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오빠는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리를 했다. 너 한번 맞아볼래? 종아리 걷어. 오빠는 벌써 돌아서서 나뭇가지로 회초리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성을 내고 있는지 장난을 치고 있는지 짐작도 할 수가 없었다. 회초리를 매끄럽게 다듬은 오빠가 획 돌아섰다. 오빠는 핏기와 함께 희로애락의 표정까지 바래버린 것처럼 무표정하고 해숙했다. 너 또 1점만 사정을 해서 군것질 할래? 안 할래? 너 엄마가 무슨 고생을 해서 그 돈을 버시는지 알기나 하고 엄마를 그렇게 조르냐 조르길? 이 철딱선이 없는 계집애야. 그 돈은 엄마가 기생바느질 품바리를 하셔서 번 돈이야. 우리 엄마가 천한 기생바느질 품바리를 하신단 말이야. 그 돈을 내가 매일 장작 한 단 살 만큼이나 까먹는단 말이야. 우리가 아무리 어려도 그럴 순 없어. 다신 안 그런다고 해. 어서 다신 안 그런다고 항복하라니까? 오빠는 회초리로 사정없이 내 여인 종아리를 후려치면서 목맨 소리로 내 잘못을 꾸짖었다. 그때 나는 너무 오래 아픔을 참고 매를 맞았다. 아픔보다 항복 소리를 참는 게 더 힘들었다. 순하게 벌받고 싶은 마음이 항복 소리를 오래 참을 수 있게 했다. 항복하라니까!